자, 이번 시간에는요, 78회 TET 2급, 지난 시간에 재무회계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무회계 문제, 부가세법부터죠. 자,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7번은 과세 사업자인 항공이 다음 거래 중 과세 거래를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서 과세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자가 부가가치세자예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일단 부가세법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부가세가 거래되는 그 과세 거래. 요게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돼야지 이 문제를 갖다 풀 수 있으시다는 얘기죠.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우리가 보통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수입재화의 공급, 크게는 재화, 용역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또 수입된 그 재화가 공급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과세가 되는 그 재화의 공급 중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재화의 공급 첫 번째 걸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가세법에서 그래서 재화가 뭔지, 용역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재화라고 하면은 우리 상품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거고요. 일단은 용역이라고 하면 서비스업을 예를 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세요. 자, 여기 재화의 공급은 보편적으로 인도다, 양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화가 공급이 돼요. 근데 그 재화가 공급될 때 유상공급, 돈을 받고서 공급하는 게 보편적이고 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고 본단 말이죠. 이 간주 공급의 말뜻은 우리가 무상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법에서는 이를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상으로 줬는데도 판매한 것으로 보니 판매한 재화의 10% 부가세에 납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두 가지는 부가세법에서 여러분이 이론에서 또는 실무 그 입력 자료 입력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세거래 이슈고요. 두 번째가 그 과세거래 중에서도 간주공급에 대한 문제가 핵심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과세거래와 여기 간주공급. 지금 여기 과세거래는 여기 이제 나올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이따 나올 불공상. 불공이라는 말들은 뜻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출제되는 이슈가 될 것이고 실무 업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식들이 된다는 말이죠. 자,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이렇게 재화를 공급할 때 인도는 보통 어느 경우에 쓰냐면 움직일 수 있는 재화일 경우 움직이는 재화는 인도란 용어를 주로 쓰고요. 양도는 부동산처럼 움직일 수 없는 재화인 경우에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돈 받고 그 재화를 공급할 때 우리는 그걸 매매계약이라든지 가공계약, 교환계약 뭐 등등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게 된답니다. 이게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 형태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있대요. 재화는 재화인데 재화로 보지 않아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과세 거래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여기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라 그랬죠. 담보 목적은 부동산은 분명 재화인데 양도했을 때는 재화, 그 다음에 임대했을 때는 용역으로 구분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재화이긴 한데요. 여기 담보라는 말은 맡겨놨다는 뜻이에요. 맡겨놓은 것은 우리가 재화가 공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갖다가 담보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 잡혔다 그러면 1억짜리였다 할 때 1억에 10% 부가세 부과되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1억
용역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죠. 얘는 과세거래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되는 거 재화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네 가지 시험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고 여기처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해 놓으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가끔 옆에 보시게 되면 얘는 자체가 재화가 아니에요. 주식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금융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 상품권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재화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할지라도 부가세가 있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적금 들거나 대출 받을 때 거기 부가세가 있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얘는 재화로 아예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게 색깔 칠해놓은 이 파트를 여기서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나에 보시면 매입세,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노트북은 분명 얘는 재화예요. 그죠? 재화인데 얘를 사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어요. 공제받지 않고 얘를 다시 거래처에 증정한다면 얘는 접대비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재화를 거래처에다가 주게 되면 노트북은 분명 재화이기 때문에 제가 무상으로 주더라도 무상으로 이렇게 거래처에 접대식으로 증정을 하더라도 걔를 갖다가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거래처에다가 증정하게 되면 판매한 것으로 보아서 매입세액 공제받았던 만큼을 다시 내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 간주공급에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주공급,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게 성립하려고 그러면 무상공급인 간주공급이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때요. 공제를 받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다 주게 되면 얘는 판매한 것으로 봐서 매출세액 그만큼 납부하라는 뜻인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했죠. 공제받지 않았대요. 공제받지 못한 재화이기 때문에 얘는 과세거래가 아니란 말이죠.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매입세 공제 받았을 때만 얘가 과세거래가 되는 건데 간주공급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도 과세거래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다 해보시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지금 여기서는 부동산은요, 아까 얘기는 잠깐 해놨는데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부동산과 또 뭐도 해당되느냐 하면 우리가 재무회계 때 배웠던 무형자산, 얘가 처리가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인 경우 얘가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얘는 재화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양도가 아니라 임대 또는 대여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용역으로 구분을 해요. 부동산과 무형자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임대, 대여할 때는 용역, 양도할 때는 재화로 보는데 이렇게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이유가 어떻게 됐던 여러분이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이잖아요. 여기 무상공급이에요. 여기는 지금 재화의 무상공급이지만 용역의 얘는 무상공급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는 여기서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얘는 용역의 간주공급이에요. 용역의 간주공급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용역에서는
용역에서는 간주 공급이 요거 딱 하나. 재화에서의 간주 공급은 여기 크게 네 가지. 자가 공급이 세 가지까지 포함해서 일곱 가지인데 여기 일곱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용역에서의 간주 공급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나는 무상으로 돈 안 받고 임대해줬어도 주변 시세에 맞춰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그 임대료에 10%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용역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용역도 이거 빌려준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세, 과세거래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건물 교환은 지금 여기 유상공급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기 교환계약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 교환하는 거는 당연히 과세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7번의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다하고라라고 해서 여기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요약된 것으로 여러분이 복습을 잘 해주시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부가세와 관련돼서 여기서 출제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는 여기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 해보고요. 그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또 뭔가 봤더니 일반 과세자인 항공의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의 내역이래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지금 여기 네 가지 보기를 줬지만 조금 전에 7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TAT 2급에서는 그 과세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간주공급이라든지 여기 불공상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실무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시험에서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시험 문제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한 거랍니다. 불공상 6가지 있다고 그랬었죠. 이 6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에부터 보시게 되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 계산세 원재료 매입세 별 이상사항 없죠. 이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거래처 접대용품을 구입했는데 매입세 세금계산서이 발생했다. 여기 어디에 해당될까 봤더니 여기 4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우리는 공제해주지 않는다. 불공상이에요. 이거는 공제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업무용 수용차라고 되어 있는데 3,500cc 관련된 구입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에 속해요. 그죠? 1000cc 넘어가는 소형 수용차 구입, 그 다음에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발생된 것들은 다 불공사항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라에 보시게 되면은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보수 관련 매입세 이거는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용 기계장치 보수,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570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답은 570만원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는 소득세법 문제죠. 자, 소득세법에서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은근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이 소득세, 종합소득세나 소득세 구조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먼저 해 놓으셔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이 두 가지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었어요.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4년 귀속 소득 자료래요. 이 자료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2024년 중요한 거
종합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종합소득 금액 이걸 구분할 줄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은행 예금 이자. 은행 예금 이자는 여러분이 요 내용을 갖다가 제가 풀기 전에 요 문제부터 먼저 한번 구분을 해봐 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요, 분류과세라고 해서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을 얘기해요.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이 소득세를 지금 분류과세,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세 가지로 분류과세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차이점을 갖다가 예를 들어 드리면, 종합소득은 무조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이 소득을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소득들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얘는 종합소득은 그 과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변동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회사에 여러분이 근무하실 때 몇 년을 근무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보통 장기에 해당되는 소득세라고 한단 말이죠. 1년이 대부분 넘는 거. 양도소득도 대표적으로 부동산 갖고 있을 때 얘를 몇 년 동안 갖고 있을지 모르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계산하는 것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에요. 얘는 1년 단위, 얘는 발생하면. 그래서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개인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에서는 분류과세라 해서 여러분이 소득세 배면 가장 먼저 이 분류과세가 뭔지, 우리나라 소득세는 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여기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종합소득 계산할 때는 당연히 퇴직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이 있거나 이거는 종합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퇴직소득 금액 나왔죠. 종합소득 금액 계산할 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이 종합소득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총 6가지 소득을 갖다가 우린 종합소득이라고 불러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비과세나 분류과세가 있다면 그 금액을 빼주고, 그래서 총 수익금액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총 급여액이라고 불러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다음에 이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금액자가 붙은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여기 이자소득이라는 용어와 소득금액이라는 말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소득세법에서는. 여기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의미가 엄청나게 다른 거죠. 안에 이런 것들을 빼준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계산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 금액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일단 구분을 해볼 때 여기서 예금 이자는 어디에 속하게 되나요? 은행 예금 이자. 은행 예금 이자는 이자 소득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소득 금액은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서 보면은 요 사업소득 금액,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비영업대 금액, 이 용어도 소득세 배울 때 설명을 해드린 것이긴 한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요, 이자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 이자소득, 여기 똑같이 해당되겠죠. 그럼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금액 두 개를 합쳐보니까 1,500만원, 600만원 해서 이자소득이 얼마냐면 2,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두 가지를 합친 용어를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이 금융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우리는 얘를 갖다가 분리과세라는 용어를 써서, 이 분리과세의 용어의 뜻은 뭐냐면 이 종합소득이라는 데서 종합소득 때 계산하지 않고 그때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금액만큼 다 원천징수에서 납부한 걸로 납부 의무를 종결하는 걸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분리라는 말 뜻 자체가 종합이라는 말에서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 때 종합소득 금액에 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갖다 금액을 반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지금 2천만원 넘죠. 이렇게 두 개의 소득금액을 합쳐서 2천만원이 넘을 때에는 종합소득으로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요. 물론 앞에서 원천징수에서 납부한 거 그건 다시 계산된 금액에서 빼주기는 하지만, 여하튼 간에 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아시겠죠? 그럼 은행 예금 이자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 다음에 여기 4,200만원 세 개 금액을 다 합치면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6,300만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종합소득 금액은 바로 6,300만원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될 거, 요 표, 여러분들은 TAT 2급 계속 반복해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제가 이 표를 얼마나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지, 즉 여기서 출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의미하죠. 꼭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여기 9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잠깐 띄워놓을게요. 수업 때 정리해놨던 표들인데, 소득세의 특징, 우리나라 거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득세, 분류과세죠. 세 개로 구분한다. 분류과세 세 개, 날짜,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렇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과 관련돼서 여기는 다 분리과세 대상인 항목들이에요. 참고로 수업하실 때 공부하시면서 배웠던 것들 복습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또 제가 참고 자료로 띄워놨죠.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과세기간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 어떤 경우냐 하면 여기 이민 가는 경우, 또 하나는 사망한 경우. 이민 가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날짜까지, 출국일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그렇게 구분한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는 1년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폐업이 신규 사업일이나 폐업일까지 소득세를 계산한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법 용어예요. 여기는 부가세에 대한 것이지 소득세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부가세하고 소득세를 동시에 같이 배우니까 여기 신규 사업일이라든지 폐업일 나오면 이거 거기에 예외에 해당되지 않나?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부가세법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는 소득세 배우는 거예요. 소득세 예외사항은 이민이나 사망일까지이다. 여기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설명을 제대로 잘하고 있네요.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거 소득세 얘기예요, 부가세 얘기예요. 그죠? 근데 신규 사업 개시자라 할지라도 개인이잖아요. 그죠? 개인인 경우에 여러분 법인세 재무회계할 때 잠깐 이런 것들은 설명할 텐데,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린 개인 사업자라고 부르고, 개인 사업자도 역시나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지 되겠죠. 근데 이때 하는 게 사업소득에 대한 걸 신고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신규 사업을 했어요. 신규 사업자는 우리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것까지는 변동사항 없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사람의 그 사업, 우리 법인세 배울 때 법인은 중간 예납이라는 거 하죠. 여기 개인 사업자들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중간 예납 해야지 돼요. 여기처럼. 근데 신규 사업자가, 그러니까 올해 그 전년도라고 해야 되겠죠.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 예납의 의무는 짓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법인세 우리 할 때 중간 예납이라는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었잖아요. 재무회계에서. 신규 사업자도 소득세, 사업소득에 관련돼서 중간 예납 있어요. 근데 신규 사업 할 때는 의무가 없다. 1년이나 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이 종합소득에 두 가지는 합산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분류과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소득세법 이론 배우실 때. 자,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부부 합산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특징은 개인 과세, 개인별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부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사업하는 경우 그 돈 나누어 갖는 수익 비율,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그 공동 사업을 갖다가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근데 원칙은 아니에요. 특이한 경우고 등등할 경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요, 개인별 과세, 얘가 원칙이다. 그럼 여기는 합산 과세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아니라 그랬어요. 거의 특이한 상이에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개인별 종합과세, 여기 해당되는 게 아까 여기서 종합과세,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고, 합산 종합과세, 여기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다. 가족 합산 단위 원칙 아니라는 얘기 해드렸던 거 있죠? 소득세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나라 거에.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10번까지는 이런 문제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실기 파트, 실무 수행 파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